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Teach me. 오늘의 선생님은 말이죠, 제가 너무 뵙고 싶었던 분입니다. 유튜버들의 유튜버 김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기타입니다. 네. 오늘 김지현 박사님 나오신다니까 우리 고승우 변호사도 오늘 무조건 나와야겠다고. 그리고 우리 형돈이 형이 박사님 들어오시니까 막 일어나서 막 물개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진짜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선생님들 오셔도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방송 같은 거 할 때 되게 준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ESTJ. ISTJ. ISTJ. 네, 아주 극단적인 ISTJ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시길래 그냥 놀러 왔어요. 네, 아무것도 없으면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담하다 가시는 겁니다. 예,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일단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예.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저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미국 정치 쪽 공부를 했었는데 왔더니 안 팔려요. 아하. 지금은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귀국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정치 하면은 미국하고 한국 간의 관계 뭐 이런 건 관심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건 전혀 관심들이 없었거든요. 요즘 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면서부터 인기가 있게 된 거예요. 컨텐츠가 막 지금 매일 쏟아지지 않나요? 매일매일 그냥 예. 뭐 놀라움의 연속. 뭐. 언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쌤 미국을? 미국은 처음 미국에 이제 공부한다고 간 게 95년. 어우. 95년. 네네네. 나이가 많아요. 아니 집이 좀 사셨나 봐요. 그 당시 유학을 못 산 건 아니었는데 뭐 되게 잘 산 건 아니고 얼굴에 기티가 있으시다. 뭐 가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없어도 있는 척. 돈은 없어도 우리가 있는 돈이 척은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는 있어야죠. 네. 아버지가 옛날에 약간 공무원이었는데 연수 같은 걸 보내준 거예요. 네. 미국에. 70년대예요. 오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뭐 미국은 그렇죠. 뭐 별천지죠. 네. 다녀오고서는 니네는 무조건 외국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반해갖고. 70년대 뭐 우리나라 국적기가 있었나요? 국적기는 있었죠. 지금 대한항공 비하하시는 겁니까? 이런 분위기구나. 네. 너무 재밌다. 70년대에 가셨다고요? 80년대생이 아닌데? 제가 태어날 때 가셨어요. 80년대생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한 2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 네. 네, 저는 그 88 호돌이도 모를 줄 알았는데. 95년대에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박사를 계속 하고 그래서 2005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 중간에 이제 뭐 아이도 낳고 10년이나 걸리신 거 보면 막 잘하신 건 아닌가 봐요, 공부를.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에 들어오셔가지고 줄곧 유튜버로. 그랬으면 재벌됐지 지금. 네. 처음부터 했으면. 근데 2005년에 한국을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때 캐나다에 갔어요. 캐나다. You went to 캐나다. 네, 캐나다로. 캐나다로 왜 가셨어요? 네, 당시 아이 아빠가 직장을 거기서 얻은 거예요. 같이 이제 MIT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고 좋았어요. 저는 캐나다가 되게 살기가 좋거든요. 어디 뭐 밴쿠버 아니면 몬트리올. 몬트리올 캐피탈에 계셨네요. 캐피탈은 오타와. 형돈이 형 원래 이런 자잘한 거 안 틀리는데 오늘 약간 긴장을 했네. 몬트리올이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캐나다 여기 어디? 캐나다면서 여기 어디? 여기. 이쪽 말고 동쪽에. 잘 모르시네요. 몬트리올 여기 있다. 몬트리올 여기. 근데 어떻게 정치에 꽂히셨어요? 막 이게 싸우는 게 좋아요? 아니요, 저 너무 싫어요. 막 욕하고 막 공경에 빠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혐오해요. 근데 어떻게 정치를? 근데 이게 뭐 정치 학이라는 게 사실 어떤 정치 현상, 사회 현상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을 왜 이렇게 일어났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사실은 큰 상관은 없는데. 저도 사실 정치를 전공을 했죠. 저는 중국에서 완전 시진핑 파예요. 마르크스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네. 한국에서도 위챗 쓰려고 자꾸. 아 진짜? 네. 뭐 깔아놨을 수 있어. 네, 지금 그래서 제 번호를 지웠어요, 제가. 지금 이게 미국 대 중국 지금 관계가 굉장히 오케이. 지금 최악으로 닿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전문가분 모시고 오늘 아주 치열한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이제 정치학인데 진짜로 제가 꼭 전문가분에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물론 글로도 있지만
정확한 워딩과 사상을 좀 제가 제대로 좀 듣고 싶었습니다.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중국에서 공부할 티를 내요. 사상 검증 그지 스님. 그러니까 사상이랑 워딩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그럼요. 정확한 개념. 그럼요. 진짜 이건 너무 맛있는데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선생님. 그쵸.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면 진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으라고 그러면 보수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으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으면 수구 꼴통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들이 나오기 전에 이 좌파와 우파의 개념이 그리고 이 말은 어디서 왔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좌파다, 우파다, 뭐 보수다, 진보다 뭐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다 변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좌파와 우파의 개념이 지금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왼쪽에 앉은 사람들,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 조금 더 급진적이고 덜 급진적이고 그래서 좌파, 우파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일이라는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이거 이제 되게 예민한 얘기를 해갖고 제가 제 채널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채널이니까 제 채널은 폭파돼도 되니까. 근데 통일은 굉장히 반대하시는 편이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젊은 층이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은 전제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중국의 그 방파제 역할을 북한이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일이 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이잖아요. 북한을 유지를 해야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통일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꿈이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걸 받고 안 자라서 불렀죠 그런 노래. 중국 국가는 외우신다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5, 6, 7, 8 통일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요. 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살은 지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70년이 넘었으니까. 네. 뭐 38선이 그어진 것부터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8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니까. 네. 뭐 말이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은 단어나 이런 것도 다르고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다 달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그냥 한민족이니까 가장 크고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민족적인 거를 강조를 한다면은 전통적으로는 보수가 그런 걸 강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보수는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어떤 집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그 안에서 개인이 조금은 희생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개념인데 사실 한국 정치에서 보면은 통일이라든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정당이 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그러면 안 맞잖아. 안 맞죠? 보수가 바뀐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제는 힘들다. 경제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보통 경제적으로 좀 좌파다 그러면은 현대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좀 큰 정부 뭐 사회 복지를 줘서 굉장히 정부가 많이 시장에 개입을 한다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정부는 최대한 개입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게 해라.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에 되게 중심을 두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개인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되도록이면 공권력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전통적인 어떤 보수적인 생각이었다면 좌파는 그렇지 않다. 너무 무수한 사람도 많고 이거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밸런스 아니야? 밸런스? 밸런스. MIT가 약간 이스트 쪽인가요? MIT는 어디에 있나요? MIT는 이제 여기 보스턴 여기 있죠. 네, 여기. 아이비 쪽이구나 선생님이. 우린 LA라. LA. Hello. Yo. 양단. 예, Donny, call me Donny. 그런 느낌이다 요즘은. 근데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항상 변하기도 하죠. 왜냐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한다면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뭐 내 자유롭게 내가 이야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건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회에 저촉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국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딱히 좌파다 우파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스펙트럼을 세 개를 짜요. 경제, 안보, 그리고 사회적 이슈. 오호.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대체로 그래도 좌파는 정부가
개입을 조금 하자 시장에. 큰 정부. 개입을 조금 하자. 우파는 작은 정부에서 복지나 이런 걸 줄이자. 안보에 있어서 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지는 안 하지만 안보는 강건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비를 좀 더 올려야 된다는 경향이 많아요. 그 대신에 이제 좌파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뭐하러 거기다 쓰냐? 사회에다가 뭐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복지 프로그램을 늘린다든지 사회 이슈는 너무 많죠. 그래 이런 뭐 소수자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거 이민이라든지 좌파 같은 경우는 소수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된다. 뭐 이민도 조금 뭐 다르게 인권을 얘기를 하고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뭐 소수자의 권익을 무시해야 된다는 아니지만은 이걸 다 챙겨주고 어떻게 가냐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좌파와 우파라고 한다면 진짜 또 방향이 좀 다르겠네요. 아니 거기 중국에 있어요, 그게? 있어? 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냐면 그 중국에 있을 때도 좌파 우파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중국 내에서. 왜냐면 그 개인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있죠. 중국도 한때는 이제 개혁 개방에 대해서 더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겠네요. 좀 덜 하자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좀 소요가 있었잖아요. 좀 더 열어야 된다, 민주주의, 좀 더 자유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강경하게 진압한 쪽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은 진보인가요, 트럼프가? 아니죠. 보수? 네, 공화당? 보수. 근데 전통적인 보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현대 보수, 미국의 현대 보수 아버지 하면 레이건이거든요. 근데 레이건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파가 이렇게 나뉜 언제부터 나뉜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네, 정당. 민주공화당.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자신 없으세요? 미국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쓴 게 76년이고 1776년. 조지 워싱턴. 독립선언서 쓴 사람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제퍼슨. 100불짜리. 100불짜리. 100불짜리 주인공. 100불은 프랭클린 같은데 제 기억에?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일걸요 아마? 요새 돈을 많이 안 봐요. 달러를 다 카드로 하니까. 잠시만요. 100달러 저거 아닌가? 달러 찾으러 가신 거예요? 달러 있어요? 아니 지갑에 늘 달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와. 우리나라도 뭐 네, 그치.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벤자민 프랭클린. 환율이 고환율 시대라.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벤자민 보기 마세요. 프랭클린.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최고에게 선생님 앞에서 못 배운 짓 좀 이게 중국 아닙니까? 뭐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직거라고 옮기고 동복궁정하고 근데 프랭클린이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뭐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가 보통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 얘기할 때 파운딩 파더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고. 미국의 모택동인가요 그러면? 네?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모택동이니까. 야, 이거 미중 갈등이 심한데요. 지금 되게 기분 나빴어. 건국의 아버지면 뭐 우리 뭐 33인의 독립선언서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이죠 사실. 근데 어떻게 100불짜리 올랐을까? 그러니까 미국 화폐에 올라가 있는 인물들 중에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2명 있거든요. 한 명이 벤자민 프랭클린이고 또 한 명이 알렉산더 해밀턴이에요. 와, 진짜 나오네? 네, 이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해밀턴. 10불짜리.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초대 재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인데 10불짜리 올라요? 재무부 장관이? 왜냐면은 미국의 어떤 뭐 재정이나 금융 시스템 이거를 사실상 만든 사람인데 천재예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 왜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발달하니까 내가 사업을 해갖고 이거를 확장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갖고 이거를 갚아나가면서 크레딧을 쌓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확장을 하고 신용이라는 어떤 이제 금융에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인생사도 되게 좀 기구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결투하다가 총 맞아 죽죠. 선생님 이런 그 개인사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아 정말요? 예, 이 사람 알렉산더 퍼거슨요? 해밀턴. 퍼거슨은 저게 감독 아니야? 말씀하신 거. 그 스토리 한번 살짝 말 나온 김에 저희가 대본 없으니까 막 흐름대로 가거든요. 사생아였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저기 카리브해에 있는 이제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갖고
그리고선 머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행해. 막 뭐 친척집에 맡겨졌는데 친척집에서도 뭐 다 자살하고 뭐 그래서 불우한 환경을 보이다가 머리는 너무 좋으니까 이제 본토로 건너와요. 이제 조지 워싱턴의 굉장한 오른팔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거는 일단은 그런 식 금융 시스템, 재정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지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둘 중에서 어느 쪽하고 더 친하게 지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 났을 때 우리는 방금 전에 싸웠는데 그래도 영국하고 친해야 된다. 그거 쉽지 않은데. 네. 우리가 지금 해방되자마자 일본이랑 손잡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막 산업혁명 이제 막 일어나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뱅킹 시스템, 은행 이런 것들을 이제 고안을 하고 굉장히 거기에 통달을 했었는데, 초대 재무부 장관이라 했잖아요. 당시 부통령이었던 에런 버라는 인물이 있어요. 유명하죠. 뭘로 유명? 네? 어떤 걸로 유명? 부통령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끝까지 대통령을 못 하셨잖아요. 못했죠. 네. 둘이 결투를 하게 돼요. 부통령이랑 재무부 장관이요? 왜? 뭐 그 당시는 재무부 장관은 아니었지만 네. 개인 간의 구원 같은 게 이제 쌓인 거죠. 네.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 선출하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있으면은 대통령이 내 런닝메이트 누구, 그래서 부통령 누구 뭐 후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제 같이 팀이 돼서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등은 대통령, 2등은 부통령.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두 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선거인단이. 예. 표가 막 갈라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토마스 제퍼슨 파에서 하나는 다 토마스 제퍼슨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만 딴 사람을 해서 제퍼슨 대통령, 그리고 2위를 한 39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짠 거죠. 정치에 더러워, 그죠? 근데 한 표를 딴 사람을 줘야 되는데 까먹었어. 그래서 동률이 나온 거예요. 아하. 미국 그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선거인단을 차지를 하지 못하면은 의회 하원에서 결정을 해요. 특이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원으로 넘어갔어요. 해밀턴하고 제퍼슨은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해밀턴이 내가 쟤네들 보니까 그래도 둘 중엔 제퍼슨이 나아. 한 생각을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버 같은 경우도 나는 그러면은 부통령 하다가 제퍼슨 끝나면 대통령 나가고 있었는데 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 그렇지. 지금 동률이 나왔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마음이 바뀌지. 네. 그래서 막 로비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결국 결정을 못 해갖고 굉장히 여러 번 이 투표에 들어가요. 과반을 계속 못 넘었구나. 그런데 이제 해밀턴이 자기 쪽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당시 의회 선거가 치러져서 제퍼슨 계파가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의회가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해밀턴파가 사람이 좀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뭐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선생님 자꾸 저희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 복잡한 거는 왜 우리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선생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얘기할까요? 네, 편집은 쟤네들이 하거든요. 저는 그냥 듣는 척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왜냐면 지금도 11월에 선거하잖아요. 미국의 의회는 1월 3일에 시작해. 그 다음에.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은 1월 20일에 취임을 하지만 예전에는 3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1월 3일에 새 의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전의 의회가 그렇죠. 의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비슷한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밀턴이 자기네 측 의원들한테 그래도 제퍼슨이 낫다. 버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사이가 이제 막 틀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결투 신청을 해요? 버가 결투 신청을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뭐 하나 빼기? 몇 걸음 걸어가서 막 총 쏘는 거. 진짜요? 5발 가서 돌아서 총 쏘는 거. 야, 진짜 너무 아깝게 천재가 허무하게 죽었다. 그 뭐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옛날 얘기니까. 해밀턴은 그래도 허공에 쐈는데 버는 정통으로 쏴갖고. 그러면 세 발만 갖다가 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신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죽는데 무슨 신사가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 2기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공화당이라고 그랬죠? 네.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특징을 좀 약간 슬쩍 짚고 넘어갈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공화당은 전형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아, 그리고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완전 트럼프네? 그렇죠. 뭐 전통 공화당 입장이죠. 그리고 이민 문제에 있어서 합법적인 이민은 상관은 없지만 불법적인 이민은 굉장히 강경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민은 뭐 사실 요새 민주당도 좀 세게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긴 해요. 근데 바이든 때는 좀 그게 유했잖아요. 그렇게 될 생각은 하는데 쫓아내지는 않았잖아. 아니 뭐 추방은 있었어요. 늘 네. 추방은 늘 있었고 사실상 숫자로만 보면은 추방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오바마예요. 오, 네. 오 그래요? 네. 버럭. 뭐 그리고 소수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특혜를 준다든지 우리가 뭐 가장 유명한 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소수인종들을 이제 일종의 쿼터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를 뭐 민주당에서는 좀 더 옹호하는 편이고 공화당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트럼프는 완전히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완전히 반대. 공화당은 정책에 거의 다 대해서. 반대예요, 그런 거는. 이런 얘기만 들으면 나 완전 보수인데? 이렇게만 들으면? 저는 불법 이민 이런 거 되게 왜냐면 말 그대로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인정을 해야 되냐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는 이게 딱히 나뉘어 있지 않지 않나요? 우리는 일단 이민 국가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어떤 그 감을 두고서는 나는 이곳에 와서 살고 싶어요 하면은 그 신청을 해서 뭐 프로세스가 있고 그래서 이민, 뭐 승인, 뭐 거절 이런 게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만약에 뭐 한국 시민이 되고 싶으면은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한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민을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절차 뭐 이런 거 허용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어머,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민 왔다는 얘기를, 어머! 지금 말고는 기아 한 번 없어요? 아니 있기는 해요. 특별 귀화 이런 것도 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험을 봐갖고서는 그러니까 귀화 시험을 봐야 되죠. 이제 우리가 이민 국가다라고 해서 그걸 막 받고 뭐 이런 프로세스가 막 이렇게 있고 이런 거는 좀 다르죠. 와, 처음 약간 알았네. 다르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제3의 성. 나 그거는 또 약간 민주당인데, 나. 그래요? 다른 성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이라는 개념도 좀 모호한 것 같고 뭐 LGBT인가 뭐? LGBTQ라고 하죠. 뭐 요새 새로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Q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뭐 많아요. 예, 많아요. 아니 L은 뭐예요? 레즈비언. 레즈? G는 게이겠네? 그러면 B는? I인가 보다. 네. T는 뭐죠? TQ? 저기 트랜스젠더. Q는 쿼터예요? 퀴어였던가? 저 레즈비언이면 뭐 여성이고 게이면 남성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를 나라의 어떤 정책 법규화하는 제도화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냐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 채널 폭파시키려고. 선생님이 관련된 미국 얘기만 듣자고.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금 트럼프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트럼프는 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럼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쌤? 그게 이제 제일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 화장실을 만드는데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나 더 있기는 해요. 되게 애매한 문제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미국은 아니었고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한 남성이 강간을 했었나? 살인을 저질렀나? 하여튼 그러고 중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남자가? 네, 여자로. 네, 여자로? 그럼 이 사람을 남자 죄수들이 있는 곳에 보내야 되는지 여자 죄수들이 있는 곳에 보내야 되는지 누가 봐도 아직도 남자 같아 보이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갖고서는 여자 죄수들만 있는데 와갖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정체성이 여성이야.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여성스럽게 막 살았어요. 그런데 너는 태어날 때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자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가야 돼 하면은 사실 그 사람의 거기 가서의 그 이후의 삶은 누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알죠? 네. 그럼 지금 트럼프가 집권이 됐으니까 그런 거 짜러 겠네요. 지금 뭐 그런 거 같죠? 그럼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아예 뭐 성기를 제거해서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뭔가 본인의 확고한 신념이 보이는 가시화돼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뭔가 이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외관의 변화도 없이 그냥 주장하는 것만으로 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또 맞아요. 얘기들이 보편적으로
보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퍼지고 있잖아요. 중국 쪽은 어떻게 해요? 중국은 짤이 없죠. 아, 트랜스젠더도 남자 그냥. 그런 건 전혀.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는 해요. 항상 피해를 받는 사람은 어찌됐든 있으니까. 그게 사실 뭐 정의로운 말일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무한정 인정하다 보면 나는 뭐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난 이 물이랑 결혼을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 프랑스에서 있었잖아요. 사물 그 기호주의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 인형이라든가. 에펠탑이랑 결혼한 여자도 있고. 나는 3월, 5월에는 여자가 된다. 나는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의 어떤 신념을 인정해 줄 것이냐. 그렇게 옳음을 쫓다 보면은 이상한 결론에 다다른다는 거지. 그럼 법이나 우리가 뭐 지금까지 해왔었던 어떤 규범 이런 거를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고. 야, 이거 되게 싸우기 좋은 주제네요. 참 좋죠. 최근 들어서의 어떤 분위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약간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PC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게 뭔데? PC주의가 뭐예요? 그래 말이 많긴 하던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뭐 아이씨 말 잘못하는데 그런 이제 얘만 드는 거예요. 얘만 드는 거예요. 얘만. 뭐 흑인들이 뭐 일을 막 안 하고 그냥 사회보장연금 요것만 막 타고 하고 있어. 그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흑인에 대해서 비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만약에 하면은 폴리티컬리 굉장히 인코렉트하다. 그거는 거의 그건 사실은 레이시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마음속에 있어도. 야, 여자들은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러면은 여기 공백이 생겨갖고 채용하면 좀 안 좋아 뭐 이런 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고용주들 중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지 그런 말. 예. 섹시스트다 이런 말을 듣고. 근데 지금의 미국은 PC주의를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사실 PC라는 말보다 이제 워크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걷는다? 아니요. 발음이 안 좋구나. WOKE 일어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wake의 이제 과거형. 과거형. 예, 잤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선생님, 저 커피 한 잔 마시죠. 네, 깨어났다. 뭐 이런 거죠. 깨어났다가 더 맞겠죠. 네. 뭐 소수 인종에 대한 어떤 뭐 차별을 없애고 뭐 그동안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고난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플러스 베네핏을 좀 더 줘야 된다라는. 인권을 이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근데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우리가 피해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거에 대한 반발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렵다.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요번에 그 대선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출구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 18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그 부모들에 대한 이제 조사가 있었어요. 그럼 무조건 트럼프겠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훨씬 많아요.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2020년도에는 이제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출구조사는 거의 문항이 똑같거든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바이든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건 같은 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되니까 아이들 둔 부모 입장에서는 왠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조금 못 믿어왔던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요번에는 사실 문제가 되게 많이 된 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화장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꽤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성소수자 아이들을 차별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은 뭔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모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사실 약간은 보수적이 되잖아요. 그렇네. 우리 딸들을 생각하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네. 근데 저는 이거는 확실해요. 범죄자들에 대한 그런 인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 뭐 찬성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그 아픔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범죄자가 자기가 뭐 성전환 수술을 했든 말든 뭐 남자 이게 무슨 상관이야. 막 얼굴 가려주고 이런 것들 나는 너무 싫은 거야. 다 공개하지. 네, 나는 왜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제 그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도는 거죠. 맞아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완전 눈 돌거든요. 근데 이 PC주의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런 이슈들이 뭔가 좀 더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사회가 조금 진보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심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확 쏠렸다가 갑자기 이제 반작용에 의해서 또 이쪽으로 탁 쏠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중국이 마음 편하겠어요. 그거 왜 저한테 그러시죠? 저는 중국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냐면 유학파니까. 중국에 있는 뭐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이런 분들은 어때요? 너무 괴롭죠.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오히려 또 이제 개인의 삶들은 약간 또 되게 또 풀어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동성애자를 보는 뭔가 이 어떤 시각들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진보적인 것 같긴 해요. 오, 진짜? 더 자연스럽게 보고. 오히려 그런 쪽은 좀 더 존중하는 분위기다. 중국 뭐 게이나 레즈비언 시장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게이들이 좀 뜨면요, 라이브를 한다든가 뭐 이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얘가 이제 거의 갑부가 돼요. 게이 시장이 있어요, 또 중국은. 확실히 중국 쪽은 선생님 저쪽이 빠릅니다. 그러네. 뭐가 아니, 빠르대? 중국 쪽은. 아니, 근데 한국도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2012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서 성소수자를 바라본 시각이 변해요. 그전에는 조금 보수적이었다면 그게 뭔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제가 연구원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전과 후가 되게 다른 거예요. 왜 그렇지? 2012년?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12년. 그 당시 김수현 선생님이 쓰신 드라마가 있었어요. 동성애 저기 드라마가 거기에 있었네요. 누구지? 김소연 씨 남편 그분하고 또 이제 다른 남자 배우분하고 두 분이 게이 커플로 나온 드라마였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거 같아요. 네, 거기에 게이 커플이 나왔어요. 이거 10년도 드라마인데요? 2010년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바뀐 거야. 이제 한 1년 하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8개월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가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약간 이런 보수적인 소위 말하는 샤이 트럼프들이 이제는 샤이도 아니지 않나요? 샤이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 혼란스러운 PC나 뭔가 정리되지 않은 이런 거에 대한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다 트럼프로 갔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뭐 릴스나 이런 거에 막 달리기를 하고 있어. 어떤 여자가 아시아계 여성이에요. 이 백인 남자가 So where are you from? 그래요. 이 여자가 I'm from Minnesota. 막 이래요. 네.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 아시아 여성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너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겠죠. 그렇게 느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말을 절대 안 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건 인종차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새 페미니즘 중에는 여고, 여대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지 왜 여고라고 하느냐. 여가 왜 들어가냐는 거지. 우리도 남고라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남자 고등학교는 그냥 뭐 서울고, 휘문고, 고인데 뭐 이화여고, 뭐 서문여고, 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편적인 로 우리가 대학교라고 하면 남녀가 같이 다니는 대학교를 그런 의미로 쓰나 보네. 근데 그거를 왜 굳이 여자를 붙여야 되느냐. 여자만 다니는 학교니까. 만약에 남자만 다니면 이화 남대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뭐, 것들까지.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귀찮고 너무 피곤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은 너는 문명인이 아닌 듯한 약간 못 배운 듯한 그렇죠, 막 그렇죠. 이런 취급을 당하면은 그게 지금 미국의 사회 기조 분위기가 돼서 거기에 지친 사람들이 단순하고 명료한 트럼프 쪽으로 많이 갔다. 그럴 수도 있겠네. 좀 그건 또 약간 이 트럼프 이 대통령에 대해서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그 전통적인 보수라고 하면 한미 동맹, 그다음에 뭐 미일 동맹 이런 어떤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의 어떤 그 드디어 동맹들을 나오는구나. 되게 중시하는 게 전통적인 그 보수파이잖아요. 네. 지난 그 트럼프 정권부터 또 최근에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 뭔가 군을 주둔하고 어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서 예전만큼 크게 보지 않는 듯한 계속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맞아. 좀
그러면 전통 공화당이랑 다른 것이 아닌지, 여기 어떤 취지로 이러고 있는 것으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보고 있는 것인지. 정치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 나는 이런 질문 안 하는데 그 정도 깊이가 없어서.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전통 보수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게 레이건이죠. 그렇죠. 네, 레이건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은 슈퍼파워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정말 뭐 리더십을 발휘를 해갖고 온 세계. 네. 그리고 사실 레이건 때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막 소련하고 경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레이건이 물러나고 얼마 안 돼서 소련이 해체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특히 보수 이쪽 사람들한테 레이건은 엄청난 영웅이겠다. 엄청난 영웅이에요. 아이돌 그 자체예요. 그렇겠네. 물론 뭐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도 레이건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레이건 데모크렛 뭐 이렇게 말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데모크렛.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5만 군데 가서 다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디 뭐 분쟁 났으면 가기도 하고 많이 약간 그 17세기, 18세기 영국 같아요. 지금 미국이 여기저기 막 다 식민지 건드렸던 것처럼 지금 막 힘으로 막 여기저기 다 지금 뭐 오지랖 떨고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인데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제일 좋아. 물론 서부 개척해갖고 국토를 영토를 확장하고 네. 이건 있지만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 하고 세계로 뭐 나가고 식민지 이런 거는 안 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제 이임사를 보내요. 자기가 내려가면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거에 상관하지 마라. 아 그래 1,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이 처음에 참전 안 했잖아요. 안 하려고 했죠.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했지만. 마지막에 1차 세계대전 정말 마지막에 했고 하와이 그 진주만 때문에 한 그 거고. 2차 세계대전 때 네.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서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게 커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정말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보인 사람이 딱 2명이 있어요. 한 명이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이고 또 다른 한 명이 테오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 루즈벨트 많이 들어봤는데. 네, 루즈벨트 2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프랭클린 딜라노 루즈벨트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네.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테오도어 루즈벨트는 이 FDR의 먼 친척이긴 하지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때 인물이에요. 윌리엄 맥킨리라는 인물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별명이 관세 킹이야. 관세. 네, 테리프 킹. 이야, 진짜 트럼프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맥킨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맥킨리다. 정말 훌륭한 대통령. 따봉. 따봉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요즘 뭐 킥이다, 칠이다. 뭐 아, 이런, 칠.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지금 행보가 맥킨리랑 똑같네. 좀 비슷하죠. 예. 네, 관세 막 이리저리 때리고 본인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미국은 원래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하고 뭐 이런 거 싫어하는 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딱 보면 식민지를 필리핀 정도? 그게 맥킨리 때예요. 네,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서 필리핀, 뭐 프레토리코 이런 데. 예. 그러고서는 2차 세계대전 때 본의 아니게 세계 패권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떡하나. 국제 질서라는 걸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서는 고안을 하고 논의를 해갖고서 만들어낸 게 사실은 현재의 국제 질서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할 때 국제사회 하면 정글이야. 그러잖아요. 예. 힘에 의해서. 예.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 같은 건 좀 마련해 질서를 그렇죠. 마련하자. 그래서 나오는 게 유엔이에요. 근데 유엔 좀 약간 양아치 아니에요, 쌤? 양아치보다 아무 힘이 없죠. 상임이사국 5개국? 네. 예. 5개국이 쥐들이 뭔데 그 위에 있냐고. 자기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안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럴 의도까지는 아닌데 네. 서로 간에 전쟁을 하는 걸 막자라는 의도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그리고 저거 국가라고 하는데 저게 국가라고 봐야 되냐? 뭐 이런 국가들 사실 많았고. 방금 톤 되게 좋았어요. 쌤. 그래요? 국가냐 저게? 왜냐면 전쟁 끝나고 막 국가가 쏟아지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전엔 정말 약육 강식 제국주의 국가면 가갖고서 막 뜯어 먹어도 뭐 그냥 하라 뭐 이러던 거 말고 나름의 어떤 질서는 좀 만들자 하고
나온 게 이제 유엔인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법치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해보고선 괜찮다 생각했던 걸 여기다가 투영을 한 거예요, 국제사회에. 미국은 이제 그 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문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사실은 미국이잖아요. 성문.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거를 이제 딱 적어놓고 거기에 맞춰갖고서는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하자. 그래서 뭐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 간에 분쟁이 있을 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재판소 이런 걸 만들자. 정말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자유무역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 요즘 안 그러잖아요. 자유무역을 추구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건 아니고 훨씬 더 나중에 나오지만 1995년에 이제 WTO가 설립이 되면서 그때 우루과이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쌀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그랬어. 막 쌀 들어온다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거 이제 WTO를 만들기 위한 이제 그쵸, 그 가트라고 해서 그런 그래 많이들 뭐죠? 가트.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좀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 막 이런 건 이제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는 이제 WTO를 만든 거예요. 자유무역 세계화 얘기를 하면서. 근데 다 지금 사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 뭐 하는데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래 유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뭐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니까 5국가들이 사이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들 뭐 안 좋으니까 뭐 되는 것도 없고 ICJ도 있고 ICC라고 있거든요. 형사재판소. 거기서는 지금 뭐 푸틴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 이런 사람들 체포영장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상황인 것들이 거죠. 좀 있죠. 네. WHO에서도 탈퇴하지 않았나요, 미국이? 탈퇴한다고 얘기를 했고 아직 안 시간은 좀 걸려요. 그러니까 WHO? WHO 세계보건기구. 거기도. 코로나 때 미국이 WHO에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선언도 되게 늦게 했고 그렇지 그때 맞아. 코비드라고 하죠 보통 영어로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중국 그거 왜 안 붙이냐? 기관이 맞아. 중국화됐다라고 비난을 한 맞아요. 거죠. 지금 우리 고변이 지금 계속 불편해합니다 이런 얘기. 그래요? 아니에요 이게 1대1로 얘기 좋아합니다. 1대1로 그거는 내 비판할 게 되게 많은 건데 1대1로 제가 거기에 대한 그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어떤 이 국가 개념을 어쨌든 이 미국을 위시한 우리 서구권에서 이거를 정립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대적인 국가의 개념이네. 그렇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중화잖아요. 이제 중국이 세계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 나라를 대국, 소국으로 나뉘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주권을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러잖아요. 팍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미국 경찰이 되는 그런 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건데 중국은 이제 팍스 시니카를 이제 주창을 하죠. 중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어떤 기조를 얘기하는 건데 중국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중심이 되는 게 우리나라 국익엔 좀 더 부합하는 면이 많다. 왜냐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소국으로 너무 봐요. 구독자를 의식한 멘트 아니에요? 왜냐면 틱톡 많이 하시잖아요. 틱톡은 제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딥시크 쓰시고. 근데 저런 질서를 네. 2차 세계대전 재밌다. 후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뭐 서구가 주도를 해서 사실 만든 건데. 그렇네. 그래 얼마 안 됐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네. 그래서 80년 동안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를 지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뭔 소리 뭐 전쟁 얼마나 많았냐 뭐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강대국끼리 쾅쾅 붙어갖고선 세계가 막 참화가 되고 막 이런 건 없었다고요.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그러고 미국하고 소련도 서로 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 질서가 이제 끝발이 다 됐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민주주의 다음에 뭐가 있어? 뭐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중국의 불만은 사실 그거예요. 니네가 좋아서 니네가 만들었지 우리가 이렇게 언제 하자 그랬냐 그런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여기에 이제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참여를 했었던 거는 현재 중국이 아니거든요. 대만이었죠.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자기들의 어떤 국내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위에 있고 그렇죠. 옛날처럼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을 따라와야 되는 그런 생각을 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시스템을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사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요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때려잡고 있잖아요. 뭐 관세부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 근데 말 나온 김에 요즘 네. 관세 너무 심하게 때리고 네. 있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이제 들어오는 물가가 비싸니까 그쵸. 자기네들 그 경제에도 악영향일 텐데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준 사람들이 네. 전통 공화당에서 약간 벗어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은 러스트벨트 노동자들. 아 저게 이렇게 요쪽 말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요쪽. 그 5대5 요 근처에 네, 있는 요쪽이 요- 하고 요렇게. 저기는 대체로 민주당을 찍던 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네. 노동자들 많이 있고 그렇죠. 거기가 뭐 제조업의 근간이 되었던 그렇죠. 곳이고 네.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이런 자동차, 막 네. 철강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그게 깨진 게 2016년 선거였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 뭐 이론들이 많은데 피케티라고 있어요. 토마 피케티라고 프랑스 경제학자예요. 네.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2018년에 논문을 낸 게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예요.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말인데 그죠? 서로. 예. 왜냐면 브라만 하면은 우리가 인도 카스트 카스트 제도에서 최고의, 제일 예. 최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계급인데. 자, 이제 60년대 미국을 생각하면 저이씨. 지금 선생님 지금 60년대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요.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예, 60년대? 60년대 제조업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저기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그러면은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넉넉하게 삶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노조가 있고 노조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거를 뭐 얘기를 들어준 민주당도 있었고, 그렇죠. 딱 그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네. 근데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이 네. 뭐 예를 들면 나프타라든지 뭐 이게 캐나다 멕시코하고 이제 했었던 자유무역 협정이죠. 네. 그리고 세계화 바람 막 불고 그러면서 원래 민주당 편, 그러니까 우리 편을 들었었던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대통령들도 세계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공장들이 노동력이 싼 곳으로 옮겨가고 우리는 공장은 갔더니 닫았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그렇죠. 네. 그러는데 여전히 이 밥상머리 교육과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한 이제 자기의 자녀라든지 그 세대는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굉장히 윤택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부유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약간 또 왼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노동자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뭐 변호사가 돼 있고 의사가 돼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공장 가서 뭐 돈 벌어온 걸로 교육을 잘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끌고 오는 이슈들은 환경, 소수자, 인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브라만 좌파. 지금 아직까지 제조업 쪽에 남아갖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진 이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편이라고 믿었던 민주당의 주류가 이런 사람들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 그러네. 너무 화나잖아. 환경, 인권. 근데 공화당은 여전히 계속 무슨 뭐 법인세 낮춰야 된다, 뭐 기업 얘기하고 금융, 뭐 월스트리트 얘기하고 있으니까 쟤네도 우리 편 안 들어주는데 어디서 부동산업을 한 그 어프렌티스로 유명해진 트럼프라는 인물이 와서 내가 니네 마음 알아. 너네가 우리나라의 근원인데, 네. 저 민주당 좌파 애들, 뭐 공화당 뭐 지금 현재 기득권 세력 니네 말 안 듣잖아. 내가 얘기해주겠어. 이러니까 열광한 거죠. 그렇네. 네. 제대로 파고들었네. 네. 되게 똑똑하다 트럼프. 똑똑하죠. 근데 그게 지금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다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요즘 유럽도 다 거의 맞아요. 우익 쪽이 네네. 극우 쪽이 굉장히 정당을 많이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재미있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마린 르펜 같은 경우. 네. 근데 마린 르펜이 얘기하는 게 마들렌? 마린, 프랑스의 유명한 여성 정치인이죠. 마린 르펜이 이끄는 정당, 우리가 보통 극우 정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민자, 뭐 이슬람들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산업이나 경제 정책은 노동자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자와 우가 시간에 따라서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개념이 자꾸 섞인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였군요. 그래서 지금 뭐 독일도 뭐 나치당인가? 다시 네, IF대라고 해서 네. 독일 대한당이거든요. 네. 네. 근데 나치당은 아닌가 보죠? 네오나치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하도 그 정당의 이제 특징이 네, 극우니까. 예, 조금 너무 많이 막 이제 뭐 이민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차별하고 뭐 쫓아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여론조사 2위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개인의 의견 처음입니다. 제목 없음 TV에서. 제목 없음 TV 3분 토론. 선생님 좀 진행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토론. 네. 자, 이민, 시리아나 이런 데서 많이 갔잖아요. 네, 난민이죠. 그렇죠. 난민들을 많이 받았어. 네. 그래서 사회 질서가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졌어. 그렇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난민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저는 단호하게 안 받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 난민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난민을 인정받는 게 1년에 몇 명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북한 이제 탈북자들, 그다음에 뭐 일부 뭐 오는 불법 체류자들 문제만 해도 사회 이슈가 되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막 100만 명씩 난민들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뭐 스웨덴으로 가서 막 갱단을 만들고 독일 이슬람을 가서 막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가? 반대 의견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인권을 네. 무시하면서 네. 사실 저도 난민을 반대긴 한데 약간 콘텐츠 만드는 예, 거 콘텐츠 아니죠?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왜냐면 지네들이 식민지 시대를 만들어 놓고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땅을 지도를 지네끼리 막 다 마음대로 이렇게 끊고 하면서 이렇게 난민이 발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게 만든 그러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풀어야 된다. 예, 저는 이런 반박을 한번 펼쳐볼까요? 만약에 네. 뭐 왔어요. 온 네. 사람들 사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한국식으로 동화를 시켜야 될까? 아니면은 이들의 문화를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도록 우리가 용인을 해줘야 되느냐? 물론 그들의 뭔가 문화를 버리도록 우리가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로마에 가면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난민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 주장은 뭐 다른 데 가서 해야죠. 자기 나라 가서 해야지. 그게 만약에 종교적인 문제면 이게 종교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그 나라의 문화를 어떤 침해하는 수준까지 다다른다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왜 세속주의인데 왜 유럽은 다 세속주의잖아요. 세속주의요? 예. 아하, 나 이렇게 저급한 토론자와 제가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인권이라는 거는 사실 아니 세속주의는 네. 그 종교도 인정을 하고 다 그 사람의 정체성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에 종교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 진행자님은 네. 종교 얘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논점을 자꾸 흐트리시면서 같은 말이에요. 예? 종교를 지키는 종교를 보호하는 것도 인권이잖아요. 예. 인권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받아서 이 전체적인 사회의 평균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수준, 질서의 어떤 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다면 그건 결국 인권의 평균적인 그 가치 레벨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권 침해 아닙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은. 아,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그럼요. 보수네. 예.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반대를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네. 그럼 하루에 5번 이제 절을 메카를 해서 네. 네, 절을 해야 돼. 수업 시간이 걸려요. 선생님, 저는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허용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날이 수능이에요? 수능 때는 안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배 아프면 화장실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그거를 아닙니까? 교내 그 규칙으로 정해달라고 해. 종교의 자유를 네. 위해서. 법 위에 종교가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법치주의 국가인데. 근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가 먼저죠. 그러면 그게 먼저인 곳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미국 멜팅팟 그랬잖아요. 매팅 봐요? 멜팅팟. 미국으로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미국화가 돼야 되는 그런 약간 그렇죠. 같은 이민을 받는 사회라고 해도 미국은 멜팅팟이야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캐나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샐러드 볼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살아있잖아요 재료들이. 그래서 다문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캐나다. 미국은 미국식으로 동화되는 걸 중요시했어. 했는데 사실 여기도 뭐 다문화가 중요하다, 뭐 각각의 전통이나 문화 이런 거 인정해줘야 된다 이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멜팅파가 맞아요? 샐러드 볼이 맞아요? 근데 뭐 그 두 개가 뭐 꼭 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이민의 문제가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뭔가 정책을 정한다고 한다면 지금 인구 감소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이 뭔가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만약 그래서 이슬람에서 500만이 들어왔어요. 네. 수용 가능한 선을 받아야지 500만이 만약에 한 번에 들어온다면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아, 이슬람은 아예 안 된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슬람을 거절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곳에서 온다고 해도 뭐 100만 이상, 수십만 명 이상의 이민을 받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통일을 대비해야 되고 지금 인구 감소를 대비해야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지금 박애주의적인 정신으로 어떤 그 지금 이민을 뭐 난민 상태인 어떤 그 난민자들을 받아서 세계 평화와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복지를 책임져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거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지. 한국이 근데 이대로는 진짜 소멸돼요. 그렇죠. 네. 2070년 되면 아니 뭐 거의 3분의 1로 줄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고변 자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본인 자체는 결혼도 안 하고 예? 엔조이만 하지 않습니까? 예? 삶을 엔조이한다는 이게 진짜 그 앞뒤가 다른 거 아닙니까, 쌤? 그러게요. 예. 쌤하고 저하고는 난 둘 났어. 예, 둘 났어. 난 둘 났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전 세계가 좀 우경화되고 있잖아요. 자국 우선주의 이런 분위기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을까요? 근데 아까 진짜 그 난민 그 문제 때문인가요? 유럽은 그게 굉장히 커요. 네. 네, 유럽에서는 그 이슈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게 좀 살만하면은 사람이 여유로워지니까 좀 난민 들어와도 불쌍한데 봐주지 뭐 이렇게 됐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타격이 컸고 쉽게 말하면 살기가 힘드니까 좀 더 우리를 더 챙겨주는 정치인을 찾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을 좀 먼저 챙기는. 그렇죠. 특히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러면 관세 얘기를 이제 좀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러스트벨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한테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산업들이 있어요. 자동차, 햄버거. 햄버거도 있고 철강. 그래요? 그렇죠. 그럼요. 카네기. 카네기 홀 가보셨어요? 카네기를 못 가봤어요. 좋아요. 저는 못 가봤어요. 네. 혹시 가보셨나 해서. 그러니까 이 철강이라든지 석유. 자동차라든지 석유도 물론 많지만 뭐 사실은 건국의 그런 느낌은 아닌가? 그렇죠. 근본의 네, 느낌? 그러니까 미국 경제 산업을 이제 이끈 주도적인 상징 같은 게 사실은 자동차, 그렇죠. 철도. 철강, 뭐 그렇죠. 그런 이제 근간 산업들이.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니까 여기부터 때리는 거죠. 야, 이거 우리잖아. 우리죠. 딱 걸리죠. 트럼프 일기 때 때렸었어요, 우리한테. 네.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동맹국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갖고 때릴 수 있냐. 네. 그래서 우리는 쿼터를 줘요. 얼마 이상 수출하는 것, 그러니까 네. 미국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물리고 네. 그걸 넘어가면 관세를 물린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던 철강의 수치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뭐 철강을 예를 들어서 100kg까지는 무관세인데 그쵸, 그런 식이죠. 101kg부터는 이제 관세 네. 때리겠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번에 나온 거 보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예 딜 같은 거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쿼터 자체가 없다. 네,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또 뭔가 협상을 하려는 태도일 수도 있죠. 캐나다랑 멕시코랑은 지금 벌써 25%씩 때를 맞았잖아요. 지금은 유예한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2월 14일인가요, 오늘? 예, 2월 14일 날 촬영하고 있는데 컨텐츠가 나갈 때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를 지금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트럼프가 뭘 이렇게 지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캐나다, 멕시코랑은 뭐가 있을까? USMCA라고 해서 나프타를 좀 개정한 자유무역 협정이 있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등쳐먹는다 그래갖고. 아니 그러니까 지네들이 싼 값에 쓰는 거지. 그렇죠. 뭐 그건 있죠. 네,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이 그러니까 멕시코에 갖고 투자해갖고 여기서 생산한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고 네. 뭐 이런 방식. 그것도 꼴보기 싫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유무역에서? 그리고 멕시코가 인건비가 싸니까 가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아니 자유무역주의 지들이 하자 그랬던 거잖아.
그 쌍값에 들어오는 노동력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러스트벨트가 이제 황폐화되면 디트로이트 특히 그쵸. 그래서 황폐화가 이런 되고. 지역을 다시 재건하고 미국 노동자의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바꾸고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또. 네. 근데 또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이 좀 너무 뒤처졌다라는 위기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배를 못 만든다면서요, 미국이. 네, 배를 지금 많이 못 만들고 있는 이유는 192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 존스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요. 존스법. 네, 그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막바지에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하고 나서 유럽에 이제 뭐 군사라든지 뭐 물자들을 보내는데 이게 배가 모자라갖고 외국 배를 이제 빌어갖고서는 하더라.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선박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보호무역을 한 거야. 보호주의를 채택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미국에서 생산이 돼야 되고 미국 사람이 선장이 돼야 되고 미국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되게 잘 나갔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막 찍어내고. 근데 미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잘 살게 되고 막 제조업의 인건비 비싸지게 되고 그러니까는 조금 힘들어지죠. 네, 그러면서 또 레이건 대통령 들어와 갖고 이제 보조금 주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끊어요. 이제 너무 저기다 보조금 주고 뭐 산업 정책 이렇게 주는 거 우리 취향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쇠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 측에 얘기하는 게 미국의 군함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MRO라고 그래요.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맡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하나가 저기 어디 조선사나 인수하고 네, 필라델피아. 미국에서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조선사를 사버린 거지 하나에서. 아니 만약에 이렇게 우리 관세 안 내리면 우리 배 안 만들어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나? 지금 이게 이제 그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왜냐면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정계에서 정말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갖고 하나도 얘네들이 동의하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동의하는 거 하나가 중국 때리기.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 좀 붙어야 되나? 왜? 왜냐면 미국에서 워낙 이제 관세 때리고 저쪽 가서 만들어야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좀 더 싸고 가까운 중국하고도 좀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더럽게 어렵다. 쉽지 않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미국의 국무부에서 하는 방송이 있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한국 관련된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코리아 해갖고 있는데 거기서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뉴스를 주로 전달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전문가 외교안보 쪽의 사람도 한 2명 불러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의 논조는 정말 되게 대놓고 얘기하네 싶을 정도로 줄 잘 서라 한국. 만약에 노골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스탠스는 어떻게 되지? 이미 오래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네. 너희의 선택이지. 근데 뭐 결과도 네의 선택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잘 서줄. 이게 그거잖아요.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는 위치상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이제 태평양을 맞두고 같이 있는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뭐 어디에 서느냐는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로는 계속 있었던 문제인 것 같고 중립을 설 것이냐 미국에 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그 고민이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그 얘기했어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지금은 그게 굉장히 뭐 환상에 가까운 얘기고 경제도 그렇고 안보 측에서도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미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갈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와 이건 미국이 지금 너무 깡패 아니에요?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아까 뭐 국제 질서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조금 우리가 뭐 손해라도 그래도 우리가 리더니까 뭐 약간 이건 있었거든요. 태도상으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뭐 약간은 아니고 사실은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중국을 두고 뭐라 하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게 들어선 진정한 의미의 라이벌, 도전자. 소련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뭐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러면 미국이 뭔가 이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끼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관세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미국이 제재를 엄청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 봉쇄를 너무 오래 했고 그렇지.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니까 부동산에 너무 좋친 뭐 그런 그렇죠.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골맞던 게 터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미국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뭐 한국도 이제는 중국이 우리가 옛날 생각했던 것처럼 가서 물건 만들고 팔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인도, 베트남 많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은 경쟁자죠 이제 그렇지. 한국한테는. 네. 근데 만약에 쌤 그럴 수도 있나요? 미국이 지금 관세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캐나다, 멕시코, 예를 들면 일본, 우리나라 막 이런 식으로 관세 때리는 맞은 애들끼리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그래 해려 그럼 우리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조를 짤 수도 있을까요?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막 이런 식으로 될까? 아니면 이제 미국한테 너무 꼴뱉기 싫어하면 근데 다들 사실은 근데 멕시코가 경제적으로 워낙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캐나다는 어쨌든 그래도 미국하고 파이브 아이즈 해갖고 거의 혈맹에 가까운 이제 그런 수준이고. 근데 막 51번째 주가 되어라 막 너무 모욕적이죠. 그건. 그러니까 나 너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너무 있지? 모욕적이죠. 그 얘기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발언하는 의미가 뭘까요? 의도가. 트럼프의 어떤 그 개인적인 특성이 어떻게 그런 요새 그런 뭔가 창의적인 그 뭔가 이 발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린란드를 뭐 사겠다. 돈으로 사겠다. 가자지국으로 미국이 장기 소유하겠다. 하겠다, 보유하겠다. 그린란드 보시면 여기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덴마크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근데 덴마크보다는 오히려 이 북미 쪽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고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녹잖아요. 네. 저쪽이. 그러니까 항로가 계속 많이 생기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이쪽 막 북극 항로를 차지를 하려고 막 하고 있고 중국도 사실은 저쪽을 이제 계속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가까워요 그린란드가. 여기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중국이 계속 왔다 갔다 막 한다 신경 쓰이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그린란드를 자기네 가고 있으면 그렇게 따지면 괌 사이판 줘야지. 지리적으로. 괌 사이판에 미군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령.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기도 자치령 덴마크 자치령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도 51번째 주가 되라는 이런 얘기는 뭐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게 말이 되나? 캐나다한테 왜 저렇게까지 모욕을 줄까? 이건 트루도가 너무 미운가? 뭐 그 생각도 있고. 만약에 캐나다인이라면 뚜껑이 열릴 것 같아. 그럼요. 저런 치욕적인 얘기를 수장이 도대체 트럼프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갖고 네. 세계가 이렇게 다 뒤집어지지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는 사업가니까 자기는 자기 보호 모욕주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트럼프 부동산이 전 세계에 있으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인 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네. 1980년대에 88년인가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호돌이 때.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비를 들여갖고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 여기다가 전면 광고를 내요.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다가 왜 우리가 우리 군인들을 보내갖고 도와주고 있냐 안보를. 쟤는 얼마나 아주 부자인데. 오래된 생각이네요. 굉장히 오래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그냥 한 얘기 나오거나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런 부자 나라들, 우리를 그러니까는 등쳐먹는 나라들 굉장히 오래된 생각이고 그 생각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군을 철수해 트럼프가 근데 우리도 국방비 그 돈 더 못 올려줄 거야 이제 빼 대신 그럼 우리 핵 만들 거야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까요? 쉽진 않을 거예요. 국제 질서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반도 핵은 안 돼라는 것을 고수하는 것이 맞은 얘기인가? 그건 저도 사실은 의문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핵 개발을 막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제재도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 왜냐면 미군을 철수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뭘 줘야지. 그쵸? 동맹국인데. 전문가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완전 철수는 아닐 거다. 네. 동맹국 중에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데가 사실은 한국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쪽이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뺄 수는 있다. 좀 줄여서 대만으로. 이쪽 뭐 필리핀이나 뭐 이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핵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너무 급진적일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물론 이렇게 해도 중국은 싫어하겠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해달라. 그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냐. 미군이 필요한 게 결국 그런 핵 우산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이렇게 지금 뺀다 만다 뭐 우리가 뭐 원할 경우에는 니네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는 뺄 수 있다라고 하는 스탠스에서는 저는 이게 급진적이지 않고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봐요. 핵 개발은. 제가 다른 분들 박사님들 모시고 얘기해 보니까 핵 만드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국제 정세에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다. 뭐 다른 서방 국가들에서도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이 허용했는데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또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복잡한 이슈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거라면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를 공식적으로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니까 딜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땡큐죠. 트럼프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핵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핵을 갖고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북한이 뭐 지네 정권 지키려고 그런 거고 쓰겠냐. 썼다가는 쟤네도 다 그냥 죽는 건데 쓰겠냐 설마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쓰겠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사실 좀 더 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거 자체가 싫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억제 역할을 했던 것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이었거든요. 핵이라는 것이 한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는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도 핵 가져야 되는 거냐. 북핵이 굉장히 갑자기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선생님. 자기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종전시키겠다. 근데 지금 하루 만에 종전시킬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빨리 어떻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또 푸틴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라고 생각들을 했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자기가 바이든이 이제 질질질 끌고 있는 이거 난 끝낸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끝낼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잖아요. 대체로 미국 대통령들이 두 번째 임기 때는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요. 레가시 뭐 이런 거. 내가 두 번째 임기니까 평화상을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북한 이슈를 통해서 노벨 평화상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쪽 이거를 해결을 짓는다면은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선생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이 아니고 그냥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전쟁 터지고 있는 게 미국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석유도 많지 자원도 많지 이쪽으로 팔아먹으면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타고 미국 그 LNG 엄청 팔아먹혔어요. 그러니까요. 뭐 밀 가격도 이쪽에는 밀도 워낙 많이 자라는 거니까 오히려 미국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어쨌든 뭔가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자기네 뭐 지상군을 보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무기나 이런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줬잖아요. 본인들은 사실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얘 때문에. 근데 자꾸 이게 막 흩어지는 거지. 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딱 좋다고만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네. 만약에 중국이 대놓고 러시아 편을 들게 되면 유럽의 전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도 함부로 손을 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중국은 러시아 편을 대놓고는 안 들어요. 우리는 미국처럼 핵공국 같은 그러니까 리더 국가가 되고 싶은데 이런데 러시아 편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상.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돈은 사실은 이제 뭐 보내주고 뭐 천연가스 사주고 뭐 이러면서 많이 이제 주고 있는 셈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그 핵공 국가로서 기축통화를 지금 달러로 쓰고 있잖아요. 기축통화가 몇 개 되던데? 일단은 달러가 있고요.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뭐 옌 같은 것도 일본의 옌도 들어가고. 근데 다른 돈으로도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당분간은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도 뭐 네덜란드 돈도 기축통화로도 쓰였고 막 여기저기 나라들이 그 나라 패권국에 따라서 기축통화 바뀌었잖아요.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 페소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도 좋은 편인가요? 지금 좋죠. 유일하게 좋지 않나요? 지금 선진국 혼자 좋아. 중에. 왜 제기는 좋아? 아니 근데 뭐 산업이 워낙 튼튼하니까 실리콘밸리 이쪽은 또 AI가 요새 막 뜨고 있는데 거기는 물론 중국이 굉장히 뛰어난 실력으로 따라잡고 있긴 한데 잘 봐요, 쌤. AI 말씀하셨으니까 챗 GPT 만든 거를 몇십 조를 들여서 만든 거를 딥시크 거를 600만 불인가 해 만들어낸 걸 보면 미국이 순식간에 경제가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엔비디아가 하룻밤 사이에 800조가 날라갔다 그러던데. 주주로서 아, 쌤, 좀 눈탱이 좀 맞으셨네요. 아니 저는 예전에 사갖고 아, 그래도 좀 남기셨구나. 예, 뭐 역시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어디 가서도 얘기했는데 주식을 정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주식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름 내가 왜 이렇게 훌륭한 선택을 했지 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애플 팔란티요. 팔렌티아가 뭐야? 가장 핫한 요새. 오. 피터 틸이 만든 회사예요. 피터 틸이라고 실리콘밸리의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있죠. 일론 머스크하고 팔란티아 바로 나와. 우와. 무려 2021년부터 주주입니다. 야, 말도 안 돼. 2021. 한 10배 뛰었어요? 10배가 10배까지는 10배는 아닌데 아니에요. 10배. 쌤, 다음에 뭐 살까요? 몰라요. 몰라요. 우와. 아니 그거는 제가 잘해서 고수해서가 아니고 미국장은 11시에 열어요, 밤에. 자야 돼요, 저는 일찍. 졸음에 못 견뎌갖고서는 못 팔고 못 사고. 그러다가 묵혀둔 게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장은 닫혀 있고. 우리나라와의 미국 관계는 뭐 쉽지 않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쉽지 않아요. 네, 어떻게 지금 분위기를 좀 보세요, 쌤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도 한국이 미국한테 되게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미국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어디 밖에 나갔고 뭐 좀 도와주고 투자하고 뭐 이렇게 막 해갖고서는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밖에 없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민주주의도 성장을 한 거의 유일한 그래서 상징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딱히 또 생각나는 선진국이 없네. 별로 없죠. 일본은 원래 선진국이었던 원래 나라고. 선진국이었던 예. 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 그래도 미국한테 중요한 나라다라고 봐요. 근데 정치는 뭘까요, 쌤?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이런 얘기, 깊이 있는 얘기 좋아합니다. 그래요. 되게 못생겼다. 이거 PC주의 입장에서 외모를 말이야. 외모를 말이야,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가지고 쪼는 막 치는데. 신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손바닥 뒤집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죠. 정치적 신념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 네, 과연 있느냐. 네. 뭐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정치라는 거는 저는 제가 규정하기는 인간에 대한 것이다. 그치. 네, 정치학도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요. 네. 뭐랄까 우리가 막 되게 거대하게 뭐 어떻게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고 시스템 제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인간들이 그래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이제 정치 권력이 붙어버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개판이지 않습니까? 아유 아무 말도 안 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총선 때 이제 비례번호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 번호를 누가 받아? 어느 쪽 양당 다 받으신 거죠? 몰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 국민은 1등인데 정치가 3류다. 저는 솔직히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을 국민이 뽑았잖아요.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그렇죠. 정치가 그 나라의 어떤 그 현 상태를 반영하는. 근데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자꾸 대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질문들이 어려워. 그래요? 네. 선뜻 바로 대답했다가는 나락가기 좋은 너무 잘하시니까. 되게 옛날부터 국제 정치적으로 좋아하던 그 컨셉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그런 것들 중에 통일 당장 어렵지, 뭐 중국, 미국, 일본 다 있지.
이게 그래서 2000년대 한 중반에 살짝 유행했던 그 컨셉인데 몽골이에요. 그래서 몽골. 아니 몽골로 어떻게 몽골은 완전 내륙 국가인데 몽골과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국가 연합을.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몽 국가 연합론이 2000년대 중반에 좀 유행했었어요. 근데 되게 매력적이다 생각해보면. 아니 이거 어떻게 비행기로밖에 못 가는데 철도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나라가 붙어 있으면 경제력과 국력에 따라서 한쪽이 흡수되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떨어져 있지, 산업 겹치지 않지, 이 여기라는 저기 뭐 왜 중국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아, 진짜 웃기네. 아 중국, 차이나, CHINA, 중국. 그러니까 다 중국과 경계를 맞닿고 있어서 네. 같은 뭔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사회주의의 경험을 한 나라예요, 몽골은. 그래서 만약에 연합이 마냥 가능하다면 북한도 이걸 편애할 수 있지. 일종의 심리적인 편안함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몽골엔 자원이 고민 좀 굉장히 해봐야 될 것 많아요. 같은데.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개발해야 될 토지와 광물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유인할 수 있다. 그 인구도 많지 않아요. 한 4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력의 차이도 있으면서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서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가치 없는 소리죠. 뭐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지 않죠. 러시아도 가만히 있겠냐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쉬우면 뭐 되겠어? 말라? 이미 됐겠지? 근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과 우리의 스탠스는 또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사실은 모르죠. 그건. 전쟁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난다고 하면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참전을 할까? 원래면 참전을 할 거라고 보는데 트럼프니까 잘 모르겠네. 왜냐면 TSMC가 있잖아. 뭐 그렇긴 한데 실제로 지금 행정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TSMC 다 폭파시켜 버려야 되지. 아 내가 못 먹는 건 니네도 못 먹어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뭐 있기는 해요. 그 대만에서는 전쟁이 양안 간의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면 미국이 어쨌든 참전을 할 거고 원조를 할 거고 그럼 일본, 한국이 같이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야 돼? 라고 보고 있잖아요. 대만은. 한국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니 왜냐면 미국이 참전하면 일단 적성국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이랑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적국의 저기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요청하면 오, 선생님 너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북한이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다. 왜요? 자, 이제 미군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모든 미국의 뭐 물자라든지 이제 뭐 전략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로 집중이 되는 걸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을 북한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어딘가에서 다 듣고 계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근데 외교 전문 잡지 이런 데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세미나 같은 데도 나오기도 하고. 뭐 보그라든지 이런 데서는 안 나오고. 버그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 세시 막 이런. 세시. 아직도 아,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도발하거나 뭐 일본을 넘어서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식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고 중국이 이렇게 간다. 네.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약간 좀 어그로가 끌려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전쟁이 여기서 난다고 해서 한국이 막 파병해서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보다 뭐 너네는 여기 일단 지키고 우리는 여기서 빠진다라는 거죠. 약간 아, 주한미군은 빼고. 네, 우리는 여기가 급하니까 여기로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파병을 할 여력이 과연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미국이 또 도돌이표인데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느냐? 그래서 핵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또 핵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가 아마 트럼프 행정부 때 되게 다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국 이게 내에서. 계속 도돌이표네 얘기가 지금 결론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국은 뭐를 먹고 더 차지하고 막 이거에 관심 있지 않아요. 미국은 그냥 현상 유지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중국도 여기를 먹으려고 허튼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미국은 뭔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만이 저러는데 쟤네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우리도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겠지? 그래서 동맹을 저버릴 거 아니에요.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미국 입장에선. 그러면 뭔가 하려고 하니까 미국의 뭐 자원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골치 아프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지금의 미국의 스탠스는? 네. 근데 늘 그랬어요, 사실 미국은. 중국한테도 허튼 짓 하지 마라. 아니 허튼 짓 한다고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겠다. 그래서 무기 갖다 놓고. 또 어제 오늘 뉴스 나온 게 이제 인도에다가 전투기 판매를 더 늘리겠다, F-35 판매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제스처를 하거든요. 인도가 사겠냐고. 아, 인도는 필요하죠. 파키스탄이랑 관계도 있고 중국이랑도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아니 근데 그건 결국은 미국이 지네끼리 팔아먹고 돈 벌고 안보는 인도에다 맡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일일이 가서 하기 싫은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 미군의 피를 흘리기도 싫은 거고. 그럼 이게 동맹이지 아무고. 안 돼, 그 F-35 이런 거 아무나 안 줘요. 그치, 동맹국에만 팔지. 그 기밀이 새어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미국만 낳는 장사인데 기술 팔아먹지. F-35 팔아도 걔네들은 최신 기종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1세대 팔고 3세대는 또 가지고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휴대폰. 제가 반도체 회사 다닐 때 그랬거든요. 이미 그때는 그러니까 256 메가 때인데 256 메가는 팔지도 않아. 왜? 그때는 이미 64메가 팔고 있어. 이미 다 만들어 놨어. 다른 데서 64메가를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게 다운을 시키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뒤늦게 돈이 왔으니까 얘네들은 또 다운 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28메가 내놓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파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소위 패권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기술 패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소유를 하고 있었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패권국이 돼요. 증기기관을 가지고 있어. 영국이 그랬고, 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국방부에서 그걸 서버 보내면서 만들어진 거고. 근데 하여튼 기술은 갖고 있어야 돼요. 가장 앞서가는 기술. 그럼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뭘까요? 미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면서도 절대 끊을 수 없을 만한 카드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술이 있고, 걔네들이 또 있잖아. 미국은 이제 제조가 잘 안 되잖아요. 아, 이 설계. 설계 쪽이니까 지금 그걸 제조를 하려고 지금 막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는 편인 거고. 그리고 한국은 일단 경제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죠. 세계 10위권이니까. 하긴 그런 국가들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지. 그렇죠. 그리고 한국같이 경제력도 되고 군사력도 그래도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별로 없어요. 경제력하고 군사력. 인도는 뭐 부상하는 국가니까. 그렇네. 아시아만 따져도 경제와 군사력 그리고 민주주의 이렇게 막 3박자 4박자를 맞추는 나라가 별로 없네. 위치 자체로 사실 우리나라 냉전 시대에도 여기에 세력의 해양권 진출을 막는 가장 전선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일본이 있잖아. 바로 일본이 이제 2대 경제 대국이자 가장 중요한 동맹인 일본이 바로 이제 위협에 놓이게 되는 거를 원하진 않죠. 야, 이거 진짜 정치 더럽다. 그죠, 쌤?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말 같아갖고 안 하는데, 이제 편집해 주실 거 생각하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GP야 GP. GP? 그리고 뒤에는 GOP고. 그렇죠, 그렇죠. 완전 초소지, 최전방 초소지. 내보내. 그렇네.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GP네. 하필 당군 할아버지가 여기다 털을 잡으셔가지고. 근데 그래도 그 덕분에 이만큼 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저기 어디 내륙 국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사실 관심도 못 받고. 그렇네. 네, 미국이 여기다가 뭐 도울 필요도 없고. 그럼 미국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있을 수 없다. 그 전제에서 사실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마지막으로만 하나 여쭤볼게요. 통일이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중국은 아주 싫어하죠. 통일이 된다는 전제가 우리식의 통일이잖아요. 그렇죠.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뭐 일본 제외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우리나라인데 통일해서 바로 턱 밑에 이제 있다 그러면은 중국은 너무 싫어하겠죠. 왜 싫어해? 안 싸우면 되잖아.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는 거의 이제
못 가는 위로 못 가는 나라고. 네, 섬이지 사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사실 바다가 있으니까 일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도 이 바다가 있다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큰 국경 역할, 넘어오기 힘든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물론 뭐 강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딱 맞대고 있으면 그거는 대단한 위협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 그렇게 전쟁이 많이 나는 거는 한 대륙 안에 뭉쳐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민족적인 갈등도 크잖아요. 종교적인 엄청 크죠. 갈등.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 없을까요 과연? 통일된다면 없을까? 그렇지. 그거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도 독일은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간에 그게 있어요. 앙금이. 그래서 동독 지역에서 유난히 극우파 정당들 그 정당들이 득세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독일의 총리는 늘 동독 쪽에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메르켈이 오래 해서 그렇지 네. 최초이자 오래 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그런 선입견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끔 그런 걸 물어봐요. 통일 빨리 해야죠. 뭐 이러면은 자 그럼 통일이 돼요? 한 2,500만 정도 되나요? 그 네. 북한 인구가?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천만 이제 계속 줄고 있죠. 그러면은 뭐 탑에서 뭐 7,500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통일해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네. 선거를 해야죠. 김정은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않아? 굉장히 거대한 정치 블록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혼란은 있겠네요. 네, 그럼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결과를 받아들일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주주의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을까? 통일이 민주주의가? 된다면 일단 헌법을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데 임시적인 그 기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통일이 융합되기까지 잠정 기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흡수를 하지만 홍콩처럼 자체적으로 뭔가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줄 수 있는 뭔가 잠정적인 통일의 방안이라든가. 우리가 통일되는데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어떤 교육이 전혀 안 돼 있고 어떤 전제 왕조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같은 한 표씩 주고 그걸 같이 인정하게 하는 거는 탈북민들 잘 적응들 하시던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르치고 민주주의가 이런 거란 거를 알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일시적인 급진적인 통일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죠. 근데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선생님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아요. 얘기는 안 해줘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긍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예요. 그 북한이 정권 유고시에 그럼 이 영토와 이 주권의 이 범위는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이 나라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중국이 될 수는 없지. 말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버퍼 같이 있는 건데 이게 사라지게 되고 바로 턱 밑까지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한국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너무 부담스럽고 싫으니까 이런 뭐 통일이 된다고 해갖고서는 전부 다 그러면 딱 이렇게가 아니라 공백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와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도 계시죠. 김정은이 갑자기 오늘 내일 급사했어. 막 내란이 일어나. 또는 쿠데타가 일어났어. 그래서 김정은이 정권에서 물러났어. 그러면 한미중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무조건 내려올 거예요. 중국 다 갔다 이제 그 얘기해서 아니 내려올 수 있나?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그럼 우리도 많아요. 올라갈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생각은? 저도 중국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올 수 있어? 지금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우리나라 한미 동맹 조약 같이 중국과 북한 간에도 그 조중 수호 무슨 조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공격을 받았을 때 도와줘야 되는 의무까지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조약의 근거에서 자기의 동맹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겠죠. 와 이거 진짜 쉬운 문제 아니네요, 선생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써요. 유럽은 더군다나 굉장히 혼재했던 시기가 많으니까 저기에 러시아 시민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도. 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많이 쓰죠,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 왜 말을 못해? 동북땡땡도 동북공정은 왜 얘기를 못해요? 결국 이 지금 북한의 지역과 어떤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인 공통점, 중국에 귀속되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열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영토, 국경은 늘 확고하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태로 계속 살 것 같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무지하게 싸우고 있네. 그렇죠.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 싸우고 있죠. 또 미국 대통령도 별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걸 지킬 필요 없다는 데 태도이기 때문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첫 연설을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유엔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데기 때문에 주권을 막 내세우기보다는 뭐 합의 결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나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 니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첫 연설에? 네. 그러면서 주권이라는 그 sovereignty라는 말을 20번이 넘게 써요. 그런 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국제 질서, 국제 사회는 우리가 이걸 해줬으면 너네도 응당 뭔가 페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트랜잭셔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강대국 미국이라고 해서 호구로 우리를 본 것 같은데 강대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건 더 없겠다라는 거죠. 와, 아, 이거 참 어렵다 진짜 국제 정치가. 머리가 아프고 골치는 아프지만 흥미로운 일을 더 많이 일어날 재밌긴 거예요. 하네요. 네. 아, 자꾸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꾸 생겨요. 지금 궁금한 게 트럼프는 왜 김정은이랑 친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동맹이잖아, 미국이랑. 그러니까 여러 시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트럼프가 원래 약간 좀 강한 지도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 막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 받았죠. 그렇죠. 너무 좋아.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었으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는 아니지만 조금 빼서 뭐 호주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남중국해 쪽, 대만 쪽 이쪽에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려면 전제가 북한이 허튼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뭐 싸울 애들도 없는데 뭐 얘네들이 뭐 동티모르랑 싸울 거야, 뉴기니 섬이랑 싸울 거야, 파푸아뉴기니랑 싸울 거야. 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예전에는 대만하고 수교를 맺은 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하나씩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고 있어요. 예전에 진짜요? 네,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대만하고 맺은. 그리고 예전에 솔로몬 제도에서 중국이 여기다가 해군기지를 설치한다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막 그래갖고 막 미국에서 날아가서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약간 이제 그 1대1로가 사실은 여기다가 투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요지요지에다가. 그럼 왜 솔로몬 제도에 그 난리를 치냐?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오든 또 호주하고 뭐 또 이쪽 지역에 있어 이쪽으로 막 군대를 보내 호주 쪽에 보내는데 여기 하와이가 있고 여기 이제 샌디에고가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어디쯤에 그리고 오는데 여기서 딱 막혀요. 중국이 여기 있으면. 남태평양의 섬들은 그런 의미에서 꽤 중요하기도 해요. 나 그거 처음 들었어요, 쌤. 남태평양의 섬들이 대만이랑 수교를 끊고 중국이랑 지금 수교를 하고 있다. 네, 오래됐어요 그렇게 한지. 아, 진짜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나한테 안 알려줬어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을까? 이게 문자랑 안 오나? 그러니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세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들어와서 저렇게 됐어라고 하지만 오바마 때부터 그랬어요. 중국 견제를. 네.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거. 2011년도에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Foreign Policy라는 외교 전문 잡지에 글을 내요. 그래서 그때 썼던 말이 되게 유명해요. Pivot to Asia. 그래서 아시아 회귀 전략. 그러면 우리는 아시아에 늘 있었는데 주한미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지역은 유럽이에요. 소련이 붙어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 블록이 있고 그리고 언제 여기가 무너질지 몰라. 전쟁 막 겪어서 여기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중심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너무 자라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피보트 투 에이시아. 그러면 이제 지금 트럼프는 아니네. 리턴 투 USA네. 그거는 이제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자기네 국익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근데 공화당 측이 이제 보면은 같은 외교안보 쪽 생각을 해도 조금 개파가 있어요. 현대 보수의 아버지인 레이건처럼 생각하는 정말 미국은 이제 모든 곳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이건 약간 우리가 짱이야. 네, DC 용어인데 주딱이라고 그러나 지금 주딱이야 막. 주딱이 엄청 많네.
죽다기? 약간 죽당이요? 그 커뮤니티에서 쓰는 그런 얘기 약간 커뮤니티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저 잘 봐요. 예,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세계를 관장해야 돼, 미국의 민주주의를 펴트려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완전히 우리 옛날처럼 고립주의로 가야 돼라는 이제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위협이 되는 지역은 이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미안하지만 우리가 여기다 쓰는 이제 전력이나 이런 거 다 빼서 사실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 너무 강력하니까. 네, 선택과 집중. 그렇게 딱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부류가 조금 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걸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트럼프가 지금 워낙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진짜 중요한 시기긴 하네 지금. 열받네 갑자기. 왜? 왜? 눈치 봐야 되는 게 좀 열받잖아. 늘 눈치 보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늘 눈치를 이거를 주위에서 눈치 본다고 이렇게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쌤이 그 진동좀 그거 선생님 설명하셨는데 그 무음으로 지금 지금 한미 지금 한 중요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진동력 뭐 선생님이라고 지금 연락. 선생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도전받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챌린징하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군사적으로도 신경 쓸 것이 되게 많고. 선생님 말씀 들은 거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긴장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질서가 그래도 그나마 유지되던 것들이 이렇게 슬슬 무너져 가면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 간극에서 가장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Foreign policy begins at home이란 말이 있어요. 외교 정책. 홈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그냥 홈은 아니고 이게 국내 정치 요거를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국내적인 이슈들 해결이 이제 빨리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외교 안보를 해가는 게 중요하다. 결국 가하만사성이다. 그럼요. 선생님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가면 꼭 가봐야 될 관광지 하나랑 꼭 이거 먹어봐라는 음식 하나씩만 추천해 주십시오. 왜냐면 유학파 출신이시니까 너무 많으시겠지만 너무 많죠. 미국 처음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간다 그러면은 남들 가는 데 가야지 사실은. 그럼 미국에 한번 좀 추천하는 추천하는 여행지. 근데 저는 사실은 남부 가라는 얘기 많이 해요. 마이애미나 플로리다. 아니요. 정말 찐 남부, 루이지애나, 조지아 뭐 이런데. 생소하다 여행지로는. 그래요? 네. 음식 진짜 맛있고요. 그 남부가 나초? 그거는 멕시코 쪽이고 오히려 캘리포니아 그런 데가 나초 맛있고 저기는 정말 크레올 음식이라고 해서 그 어떤 뭐 건보니 뭐 이런 게 뉴올리언즈, 루이지아나 이쪽 남부 특유의 음식이 있어요. 약간 매콤하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이름 하나만 요리 이름 하나만 말씀해. 건보? 건보? 네, 건보. 국민건강보험 나오는. 아니, 미음 받침이야. 미음. 건보. 네, 건보. 건보라는 것도 있고, 악어고기도 있고. 오, 맛있겠다. 그지. 이거. 이런 거. 오, 맛있겠어. 건보 맛있겠다. 네, 건보도 있고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남부 쪽 요리들이 약간 매콤하고 스파이시하면서 한국 사람들 입맛이 잘 맞아요. 저 매콤하고 스파이시한 건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잘난 척했어. 선생님, 제가 보던 토론의 모습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선생님 인간적이시고 왜냐면 TV에서 볼 때는 약간 좀 굉장히 시크하고 좀 차가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아서. 근데 선생님 진짜 유튜브의 유튜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근데 더 할 얘기 많아요. 펜타닐 얘기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선생님 그게 참 펜타닐 얘기도 되게 많죠. 오피오이드 계열의. 맞아요. 잘 아시는구나. 네, 필라델피아에 그쪽 유명하잖아요. 캥싱턴 거리. 저기 샌프란시스코 저기도 있고. 사실 그 펜타닐 문제가 멕시코와 중국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살짝만
예.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인 25% 관세 캐나다, 멕시코는 펜타닐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유입이 되는 걸 못 막고 있지 않냐. 근데 캐나다 쪽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얼마 안 돼요. 네. 거의 대부분 멕시코예요, 사실은. 미국이 그 오피오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아편성 진통제. 이게 향정신 의약품. 맞아요. 요걸로 인해서 위기를 겪은 게 한 3차례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3번째 위기라고 얘기들을 해요. 펜타닐 전에는 뭐가 있어요? 코카인? 펜타닐 전에 헤로인이 있어요. 헤로인 전에는 헤로인 전에는 옥시코돈이라고 있어요. 옥시코돈. 이게 뭐 아편 같은 건가? 이게 이제 옥시코돈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약으로 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진통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나 이 영화 봤어. 예, 그러니까 이 제조사가 퍼듀 파마라고. 되게 유명한. 네, 되게 유명해요. 이걸 알면서도 계속 맞아요. 팔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90년대 예.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옥시콘틴이라는 거를 퍼듀 파마라는 데서 만들어냈는데 진통제니까 사실 뭐 암 환자라든지 뭐 수술 후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놓잖아요. 이제 그 아주 엄격하게 이제 해서 놓는데 그때 이거 돈이 된다 그래갖고서는 무분별하게 남용을 하게 이제 부추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편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독성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해갖고서는 속이고 맞아요. 데이터도 속이고 네. 조작하고 그래서 중독성 없다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옥시콘틴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헤로인으로 넘어가요. 그게 2차예요. 2010년대 초반인가 뭐 그때쯤일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또 막 규제가 들어가고 하니까 더 그 다음에 강력한. 펜타닐이 들어온 거예요. 2013년, 14년부터 펜타닐이 막 급증을 했는데 이제 당시 미국에서도 물론 만들죠. 이게 의약품으로 쓰이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때는 직접 건너고 그랬었어요. 불법으로 만든 것들, 불법으로 유통이 되는 것들. 처음에는 잘 모를 때 항공우편으로 돌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심각해지고 그러니까는 미국 측에서 너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라. 그래서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거를 제약을 하겠다. 2019년에 제약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법 조직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유통한 데가 그 전 단계의 전구체 혹은 그거보다 더 전 단계 물질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멕시코로. 멕시코로. 그럼 멕시코에 있는 조직 범죄 갱들이 그거를 쿠킹한다고 하죠.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잖아. 네. 해갖고서는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브레이킹 배드 재밌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것도 제재를 해라 하는데 이거는 불법으로 쓸지 어떨지 모르는 거고. 그쵸. 예, 어떤 용도로 쓸지 그걸 어떻게 제재하냐. 그리고 중국은 지금 화학 제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재를 해버리면은 전구체를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화학 산업이 성장하는 게 막힐 수도 있으니까 안 해주고 있죠, 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국이 옛날에 아편 전쟁으로 영국 때문에 그치. 망했죠, 나라가. 네. 리벤지 타임을. 얘네들은 그래서 마약하면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그치. 그거를 중국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이 아편 전쟁 때문에 100년의 치욕을 겪은 나라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그러니까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그건 아닐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거에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중국은 마약 같은 거 청정국이야 이런 거 없어 바로 죽여버려 이거. 사실 지금 펜타닐 얘기만 나오지만 메스암페타민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필로폰. 그거의 전구체나 이런 것들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범죄 조직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돼갖고 세계적으로 뿌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펜타닐이 어느 정도 미국을 좀 먹고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때문에 조사를 해서 아주 기억이 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마약류 같은 걸로 사망한 미국인이 11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한 해? 네. 그런데 거기서 한 거의 8만 명 가까이가 펜타닐과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11만 명이면 어느 정도야? 한 군? 군이 넘지. 그게 근데 인명 피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죽지 않았어도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몇 배가 될 그러면은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재활을 시켜야 되는데 들어간 비용도 있고 그리고 펜타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독제가 있어요. 나ок손이라고. 네. 그거의 비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전 인한 비용이 손실도 크지. 있는 거고 네. 공권력도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큰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멕시코랑 중국이 꼴 보기 싫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얼마나 싫겠어. 한 해에 11만 명이면 지금 한 10년 됐으니까 100만 명이 이상이 죽은 거네요. 근데 이게 확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럼 앞으로 더 근데 뭐 여기서 내려갈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이 유독 심했다. 그 사회를 진짜 좀먹는다는 표현이 맞죠. 맞아요. 1조 5천억 달러라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에? 1조 5천억 달러가 나간다. 그럼 2천조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2천조가 같아요. 넘는데? 1년에?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네. 미국 걱정할 게 아니에요, 사실. 아, 잘 아세요? 우리나라 마약.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그래도 변호사님 주변에 듣고 보고 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굉장히 좀 그 형량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돼요. 네. 마약 초범은요 거의 집행유예요. 네, 국룰이에요, 국룰 거의.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유통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자꾸 들으세요? 아 뉴스에 다 나와요. 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 지금 미국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많지만 오늘은 오프닝이니까 늘 말씀드리거든요. 네, 머리 3시간 반짜리 오프닝? 서두. 서두? 네, 머릿말. 아, 네. 아, 선생님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되게 즐겁게 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수다를 많이 떤 것 같아서. 100분 토론 하실 때 제일 재밌었던 분이 누구신가요? 그 성향이 아니라 그냥 말을 재밌게 하는 분. 홍준표 대구시장님. 저 떠보는 겁니다, 선생님. 아 그런 거예요? 홍준표 시장님을 좋아하시나. 당하셨어. 아 그런 거예요? 20년 특집이라서 홍준표 대구시장님하고 유시민 작가님하고 두 분이 한 거 있어요. 아, 근데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뒤에 멘트는 안 나갈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바로 정치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어떡하지? 살려주세요. 네, 한 번 더 나와 주신다 그러면 제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 혹시나 또 못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음에 나서 해야죠. 지금까지 김주은 박사님과 함께한 티치미 영어로 티치미구나. 예, 티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